이어서 우리 물가 수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인덱스에 대한 메저고요. 우리 두 가지를 여기서 볼 텐데 첫 번째가 implicit GDP deflator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consumer price index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격 지수 혹은 뭐 물가 지수라고 부르는데요. 프라이스 레벨을 우리가 예, 네, 가격 지수 또는 물가 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implicit GDP deflator가 이제 공식 명칭이긴 하지만 줄여서 그냥 GDP deflator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GDP deflator 이렇게 부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격 지수는 이제 Consumer Price Index라고 하는 CPI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관리하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할 때 인플레이션은 그냥 물가 상승률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할 때 그 토대가 되는 물가 상승률 계산을 할 때 그 물가 지수가 되는 것이 바로 Consumer Price Index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먼저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Consumer Price Index와 그로부터 Inflation Rate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율 혹은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이제 챕터 2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을 해서 비교적 좀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챕터 2를 끝내고 챕터 3로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될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첫 번째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100을 곱해서 지수화하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기준연도에서는 우리가 연쇄 가중법 체인 웨이팅 어프로치를 사용하게 되면 사실상 실질 GDP의 증가율을 얻는 것이지 실질 GDP 수준을 찾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준 연도 베이스 이어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베이스 이어에서는 실질 GDP가 명목 GDP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이어에서는 실질 GDP와 명목 GDP가 같아져서 GDP 디플레이터가 항상 100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기준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항상 100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우리 이 코스에 한번 가볼까요? 이 코스에 보시면 국민계정 2015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계정에서 네. 저도 어떤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여기 있습니다. 10.2.3에 가보시면 GDP 디플레이터라고 있는데 한번 하나만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국내 총생산 이걸로 들어가겠습니다. 최근 20개 시점만 한번 우리가 선택해 보면 2015년이 빠지니까요.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연간으로 바꾸고 최근 10개 시점 하면 2015년이 들어가겠죠. 세로로 보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기준 연도가 2015 10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2015년이 100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100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런 방식으로 GDP 디플레이터를 이제 추계를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이에요. 물론 거기에 이제 100을 곱해야 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앞서 봤던 이그젬플들을 이용을 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지금 첫 번째 테이블은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어 1이 베이스 이어일 때 리얼 GDP를 계산한 거고 이어 2가 베이스 이어일 때 리얼 GDP 그 다음에 연쇄 가중법을 사용해서 이어 1이 베이스 이어일 때 실질 GDP 그 다음에 연쇄 가중법
베이스 이어가 이어 2일 때 실질 GDP를 각각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정의상 명목 GDP를 너미널 GDP를 리얼 GDP로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리얼 GDP라고 하는 그 우리가 계산한 리얼 GDP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가 이 중에서 연쇄가중법으로 계산하는 이 두 가지를 뭐 비교적 사실 뭐 주로 활용하는 것은 연쇄가중법이죠. 뭐 근데 각각 첫 번째 계산한 것과 두 번째 계산한 것에 대해서도 한번 GDP 디플레이터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미널 GDP는 이어 1에 130달러, 이어 2에 292달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먼저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리얼 GDP 요걸로 한번 해보죠. 여기서 리얼 GDP가 130달러인데 베이스 이어가 이어 1이기 때문에 리얼 GDP와 너미널 GDP가 같은 것이고요. 130달러를 너미널 GDP를 붉은색이 너미널 GDP입니다. 리얼 GDP 130달러로 나누면 당연히 이제 100을 곱하면 당연히 1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6달러가 이어 2의 리얼 GDP인데요. 그걸 명목 GDP로 나누어 주면 죄송합니다. 명목 GDP를 176달러로 나누어 주면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5.9 이런 방식으로 이제 다 계산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우도 그렇고 연쇄가중법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기서 관심을 갖는 것은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어 1에서는 이어 1이 당연히 기준연도니까 보세요. 이어 1이 기준연도이기 때문에 이어 1에서의 GDP 디플레이터는 당연히 100이고요. 여기선 이어 2가 베이스 이어니까 이어 2의 GDP 디플레이터는 100이고 마찬가지로 연쇄가중법에서 베이스 이어를 이어 1으로 둔다면 이어 1에서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 마찬가지로 베이스 이어가 이어 2인 경우에 연쇄가중법에 따른 리얼 GDP를 사용해서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한다면 이어 2의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이어 1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격 지수예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가 두 가지 가격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가 CPI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가 이어 1에서 이어 2 사이에 이어 1과 이어 2 사이에 몇 퍼센트 변했는가가 바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100에서 165.9로 상승했으니까 당연히 65.9% 상승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그 다음에 베이스 이어가 1인 거 먼저 보겠습니다. 연쇄 가중 기법에 따른 실질 GDP 보시면 100, 이어 1에 이어 2에 168.5니까요.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은 68.5%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두 가지 경우는 베이스 이어가 2니까 계산을 조금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에 보시면 58.4에서 100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00-58.4를 다시 100으로 죄송합니다. 58.4로 나누어 주고 여기에 이제 100을 곱하면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을 계산할 수 있고 그게 바로 72.2% 마찬가지 방식으로 68.5%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가 같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같겠죠. 왜냐하면 연쇄가중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베이스 이어를 이어 1으로 선택하느냐 이어 2로 선택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이 두 기간 사이에 실질 GDP의 증가율은 항상 똑같잖아요. 33.3%로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도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8.5%가 같게 나온 것이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제 물가 지수가 Consumer Price Index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우리가 리얼 GDP를 계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리얼 GDP를 계산한 이후에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앞서 우리가 봤던 GDP의 개념과는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
중요한 차이점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하는데 그게 바로 CPI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를 설정을 해요. 베이스 이어를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를 설정을 하는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GDP,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 물론 우리가 결국 체인 웨이팅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어느 한 시점에 가격을 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격을 고정시켜 두고 그 생산량의 변화를 이렇게 추적해 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사실 실질 GDP를 계산을 하는데 CPI는 조금 다릅니다. CPI에서 고정시켜 두는 것은 GDP, 리얼 GDP를 계산을 할 때 우리가 고정시켜 두는 것은 어느 한 시점 베이스 이어의 가격이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할 때 우리가 고정시켜 두는 값은 기준 연도라고 하는 베이스 이어의 수량이에요. 여기서는 기준 연도의 수량을 우리가 픽하고 사실 그걸 픽스하는 것이죠. 기준 연도의 수량을 우리가 테이크하고요. 그 수량을 우리가 뽑아서 고정시켜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15년을 베이스 이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2015년에 한국의 대표적 소비자가 구매한 여러 아이템들이 있을 텐데 그 아이템들의 소비량을 고정시켜서 2016년에도 사용하고 2017년, 18년, 19년, 20년에도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컨섬션 바스켓이라고 하는 그 바스켓의 모든 아이템들의 수량을 사실상 고정시켜 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미세하게 조정을 해요. 현실에서는. 근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모든 문제를 단순화하니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기준 연도의 소비량, 구매량을 고정시켜 둔다는 거예요. 가격을 고정시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구매량을, 소비량을 고정시켜 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current를 2020년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은 매달 추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current period나 뭐 current month가 사실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CPI를 연 단위로도 우리가 뭐 계산을 하니까요. 2020년이 current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베이스 이어를 그냥 편의상 2015년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을 기준 연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 이어 여기가 2020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얘가 2015년 베이스 이어가 그 다음에 베이스 이어 2015 숫자를 제가 한번 써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020년의 CPI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면 자, 2015년에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대표적 가게가 대표적 소비자가 여러 아이템들을 구매를 했을 거예요. 그때 2015년의 구매량 혹은 소비량, 구매량에 2015년의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계산한 비용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의류, 옷도 사고 뭐 이동통신 요금도 내고 그 다음에 뭐 학원비도 지출했을 것이고요. 뭐 식음료 이런 데도 사용을 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의 비용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2015년의 구매량 곱하기 2015년의 가격을 계산을 해서 그 비용을 분모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이제 분자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2015년의 구매량을 그대로 가지고 와요. 2020년에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때 가격만 2020년 가격을 적용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학원비를 예를 들어 뭐 여러분 불과 뭐 재작년까지 학원을 뭐 지금 학원 다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요. 고등학교 때 학원을 대개들 많이 다니시죠, 그렇죠? 학원비를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50만 원을 지출을 했다라고 한번 해보죠. 여기서 뭐 학원비는 어떻게 카운트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시간으로 카운트하는 것인지 뭐 과목 수로 카운트하는 것 저도 잘 구체적으로는 잘 몰라요. 5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 뭐라고 할까요? 뭐 50시간에 5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죠. 시간으로 평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50시간에 그러니까 2015년 기준 연도의 구매량은 50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시간당 만 원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당 만 원.
그러면 2020년 분자에 해당하는 값은 뭐냐면 학원 시간 50시간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요. 달라지는 것이 뭐냐면 2020년에 이제 학원비겠죠. 시간당 얼마인가. 뭐 똑같이 만 원일 수도 있고요. 5년 사이에 가격이 바뀌지 않았을 수도 있고, 혹은 뭐 15,000원으로 올랐을 수도 있겠죠. 1.5만 원 이렇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해요. 그래서 current year CPI는 기준 연도의 비용, 기준 연도 소비량에 기준 연도의 가격을 적용한 비용이 분자가 되고 죄송합니다. 분모가 되고 분자에는 기준 연도의 수량에 지금 시점의 가격을 적용했을 때의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CPI랑 GDP랑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 건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고려하는 아이템들은 기본적으로 GDP에 포함되는 아이템들이 아니고요. 한 국가 경제의 대표적 가계 혹은 대표적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을 담은 컨섬션 바스켓을 우리가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CPI가 포함하는 재화와 서비스는 뭐냐면 바로 컨슈머들이라고 하면 다 다르잖아요. 뭐 컨슈머들 뭐 1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2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뭐 5인 가구도 있을 수 있고 컨슈머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질성이 크기 때문에 대표적 소비자, 대표적 가게를 하나 채택합니다. 대표적 가게.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여러분 뭐 소비자 물가 지수나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 물가 상승률에 대한 사실 크리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기 마트에 가서 뭐 쇼핑을 장을 보려고 하면 물건 값이 다 너무 비싼데 왜 인플레이션 레이트는 뭐 0.5%밖에 안 되는가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왜 이제 그런 비판들이 나올 수 있고 물론 실제로 그 비판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실제로 CPI를 계산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계산하는 방식에는 사실 문제가 없는데 이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이제 조금 정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CPI는 GDP에 들어가는 재화와 서비스가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CPI에는 이제 대표적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가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기는 수입품도 들어가게 돼 있어요. GDP에는 수입품이 안 들어가잖아요. 여기 수입품도 들어갑니다. 수입 제품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뭐 GDP에는 포함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는 뭐 굉장히 많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비행기 이런 거 들어가지 않고요. 대표적 소비자가 비행기 구매하지 않잖아요. 뭐 여행은 들어가요. 여행이라고 하는 이런 건 들어가죠. 근데 비행기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탱크 이런 거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자주포 이런 거 안 들어갑니다. 상식적으로 뭐 요트 이런 거 안 들어가겠죠. 그렇죠? 이런 건 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어떤 소비자는 요트도 사고 비행기도 사죠. 얼마 전에 뭐 텔레비전 보니까 뭐 이제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 이런 거 가끔 보거든요. 뭐 비행기 사는 사람들도 있고 사우디의 왕자는 비행기도 사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뭐 우리의 대표적 소비자는 아니니까 고려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뭐 비행기나 요트나 탱크 자주포는 GDP에 들어가겠죠. 우리가 비행기를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못 만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파트만 만들어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잉 같은 데서 이제 기술 제휴 같은 거 해가지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잉 비행기 만드는 회사죠. 미국에 보잉에서 비행기 중에 뭐 예를 들면 날개의 일부 파트를 주문을 하면 이제 그 파트 정도는 만드는데요. 비행기의 파트는 비행기 통째로 조립하는 기술은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자동차 굉장히 잘 만들잖아요. 뭐 현대, 기아 뭐 이런 굉장히 오래된 역사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 현대 자동차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비교적 정확한 정보예요. 우리 순수 기술로 자동차 엔진을 만들 수 있었던 게 2000년 넘어서입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쯤, 그때 비로소 우리 자국 순수 기술로 이제 엔진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현대자동차에 계시는 분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네, 제가 들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또 이거 뭐 이렇게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캡처해가지고 예, 그렇지 않은데 또 이러시면 또 제가 곤란해지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에선 그렇고 제가 혹시 I might be wrong. 예. 예를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평균적인 소비자의 바스켓은 뭐 굉장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들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여기에서는 사과와 오렌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이그젬플하고 똑같아요. 이제 다만 우리의 이제 개념은 컨셉은 이 바스켓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서서는 이제 그러니까 바스켓의 가치를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이 바스켓을 구매할 때 드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편의상 베이스 이어를 우리가 이어 1으로 설정을 했고요. 우리가 베이스 이어를 이어 1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베이스 이어에서 우리가 픽하는 것은 퀀터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의 개수와 오렌지의 개수, 대표적 소비자가 구매하는 오렌지의 개수와 애플의 개수가 바로 우리가 픽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어 2의 퀀터티에는 우린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 2의 퀀터티는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테이블에서 이어 2의 퀀터티는 없앴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픽해야 되는 것은 바로 사과 50개, 오렌지 100개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어 1을 베이스 이어로 선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이스 이어의 퀀터티가 50, 100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이어의 각각의 가격은 1달러, 사과 1개에 1달러, 오렌지 1개에 80센트였었어요. 자, 그러면 이어 1의 CPI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 이어 2의 CPI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CPI의 데피니션을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분모는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분모 먼저 계산해 놓을까요? 분모는 뭐냐면 베이스 이어의 비용이에요. 일종의 지출 비용.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50개 곱하기 1달러, 100개 곱하기 80센트 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두 개의 값을. 그게 바로 130달러입니다. 사실 우린 그러면 분모의 값을 이미 계산해 놓은 거예요. 130달러. 자, 이건 달라지지 않습니다. 자, 이제 커런 이어에서의 바스켓의 비용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제 여기서 이제 커런 이어가 이어 1일 때는 사실상 가격의 기준 연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커런 이어가 이어 1이라면 그게 바로 베이스 이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스트는 130달러로 똑같겠죠. 그래서 커런 이어가 이어 1이라면 뭐 그렇다면 우리는 뭐 계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130달러로 똑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베이스 이어에서는 커런 이어가 베이스 이어면 커런 프라이스랑 베이스 이어 프라이스랑 똑같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어 1에서 베이스 이어가 이어 1이기 때문에 이어 1의 CPI는 100이 되겠죠. 분자와 분모가 같으니까 130달러로. 그래서 CPI는 당연히 100이 됩니다. 이건 뭐 GDP 디플레이터에서 우리가 봤던 거랑 똑같은 거죠. GDP 디플레이터에서는 기준 연도의 리얼 GDP와 너미널 GDP가 같으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10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I에서는 마찬가지로 기준 연도 커런 프라이스가 바로 베이스 이어 프라이스가 되니까 기준 연도에서 CPI는 100이 됩니다. 이제 커런 이어가 베이스 이어라면 CPI는 100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어 2 커런 이어가 이어 2라면 자, 이건 우리가 계산해 봐야겠죠. 자, 이어 2의 가격을 자꾸 이렇게 버벅거리는 죄송합니다. 이어 2의 가격을 사용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스켓의 수량은 이어 1에서 오는 거예요. 이어 1이 베이스 이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50개 곱하기 가격은 1달러 25센트가 됐고요. 이어 2에 오렌지 가격은 1달러 60센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개에 1달러 60센트를 곱해서 두 값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사과의 경우 1달러 25센트 50개. 자, 이 50개가 베이스 이어 1에서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달러 60센트 이어 2의 프라이스입니다. 그래서 이어 1 베이스 이어의 퀀터티, 오렌지 퀀터티를 가지고 온 것이고요. 계산해 보면 222달러 5센트가 돼요. 그러면 이제 CPI를 계산해 볼 수 있겠죠. 222달러 50센트 나누기
130달러가 되겠죠. 130달러. 한 다음에 여기 100을 곱하면 이게 바로 이어 2의 CPI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이어 1의 CPI는 당연히 100이 되고요. 이어 2의 CPI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222달러 50센트를 130달러로 나눠주면 그럼 171.2의 값을 갖게 돼요. 뭐 CPI가 몇 퍼센트 상승했는가라고 물어보면 100에서 171.2가 됐으니까 뭐 간단하죠. 계산은 171.2 마이너스 100을 100으로 나눠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곱하기 100 퍼센트로 변환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 하면 당연히 71.2%가 됩니다. 그래서 이어 1과 이어 2 사이의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가율 72.2%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간단한 데이터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푸른색은 첫 번째 우리 물가지수 봤던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고요. 붉은색은 CPI를 가지고 두 데이터 모두 증가율로 변환한 것입니다. 그래서 GDP 디플레이터를 계산을 해서 퍼센티지 체인지로 바꾼 것이고요. 그 다음에 CPI를 계산을 해서 퍼센티지 체인지로 바꾼 것입니다.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실 수 있는데요. 뭐 실제로 직접 계산하셔도 괜찮고 아까 우리 이코스에 가보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GDP 디플레이터인데요. 연간 데이터.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보고 계시는 그림은 이건 사실 분기 데이터여서요. 연간 데이터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GDP 디플레이터가 쭉 나와 있어요. 92.7, 93.898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5년과 2016년 사이에 GDP 디플레이터는 대략 1.99%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걸 퍼센티지 체인지로 바꿀 수 있는데요. 여기 가보시면 이 원자료라고 있어요. 항목 선택 원자료에서 원자료 말고 그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적용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5년 기준 연도고 2016년에 아까 뭐 1. 제가 9 얼마 퍼센트 정도 상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근사값으로 이제 2%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코스라든가 통계청 데이터에서 여러분 물가지수 데이터를 이렇게 리트리브 한 다음에 뽑아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원자료는 GDP 디플레이터 지수값 그 자체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보통 이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선택하시면 그러면 이제 증가율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인플레이션도 한번 해볼 텐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실 뭐 계획에 없던 건데요.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여드릴게요. 물가 이게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 7번의 물가에 있고요. 뭐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국내 뭐 쭉 나오고 보시면 7.4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2015 equal 100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기준 연도가 2015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준 연도에는 CPI가 항상 100이잖아요. 그래서 2015는 10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전국으로 가셔서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총 지수 선택을 하고 이번에 제가 분기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최근 20개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로로 바꾸고요. 그래서 보시면 2015년 3분기부터 가장 최근에 2020년 2분기 데이터까지 여러분 보실 수 있고 이건 연간 데이터가 아니라 분기 데이터이기 때문에 100의 값을 갖는 것을 정확히 찾을 수는 없어요. 시점을 조금 더 제가 연장해 보겠습니다.
너무 과거로 가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10년부터 보죠. 자, 보시면 2015년이 기준연도였었습니다. 그러면 예, 자, 여기에서 100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100의 값을 갖는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충 2015년 2분기가 4, 5, 6월 달이고요. 6월이고 그 다음에 2015년 3분기가 7, 8, 9월 달이니까 요 두 개 사이가 대충 100이 되겠죠. 그게 2015년이니까 중간쯤이.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건 이제 CPI를 여러분 보고 계시는 거고요. 자, 이제 우리가 증가율을 계산을 하고 싶은데 증가율을 계산을 할 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절적인 요인이 발생할 수 있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4분기가 꼭 4계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편의상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각해 보면 대체로 이제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가고 생산 활동이 이제 둔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휴가지에서 뭐 소비는 많이 하고 뭐 휴가지에 가면은 뭐 또 뭐 경기가 좋고 뭐 이런 현상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휴가를 한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 이렇게 2주 정도 많은 사람들이 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주일 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 또 일주일 쉬고 이러니까 뭐 한 사람이 14일 동안 쉰다는 뜻이 아니고요. 보통 이제 일주일씩 휴가를 갔는데 보통 이제 한 7월 말에서 8월 초 이렇게 휴가를 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사실 이제 경제 활동이 크게 둔화되는 것이 맞고요. 근데 그러한 일은 항상 여름에 매해 여름마다 반복이 돼요. 이런 패턴들은. 그러면 봄에는 이렇게 봄에는 경제 활동이 쭉 지속이 되다가 여름에 이렇게 쭉 떨어지고 다시 가을에 뭐 추석이나 이런 거 있으니까 다시 또 이렇게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의 이제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물가에서도 그런 것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기, 그러니까 분기로 봤을 때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에서 바로 전기보다 물가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보다 정확한 지표는 올해 여름하고 작년 여름하고 비교하는 것이 사실 더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끼리 비교하고 이제 오렌지는 오렌지끼리 비교해야 사실은 더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경제 상황이 더 좋았는지 덜 좋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봄이랑 비교하는 것보다는 이제 작년 여름이랑 비교하는 것이 사실상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년은 바로 지난해고요. 동기가 같은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자를 몰라서 지난해에 같은 기간, 그러니까 뭐 월이면 같은 월, 올해 9월, 작년 9월, 그러니까 작년 9월과 올해 9월을 비교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 기간 사이의 증가율을 보겠다는 것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 원자료가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계산하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0년 2분기예요, 이건. 2분기의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1%였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보면 0.1% 떨어진 건데, 그럼 뭐보다 0.1%가 떨어진 거냐? 지난 분기보다 0.1%가 떨어진 게 아니라 2019년 1분기보다 2분기죠. 죄송합니다. 2019년 2분기보다 2분기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2020년 2분기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하락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물론 분기마다 이렇게 증감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전기 대비 증감률입니다. 전기 대비 증감률도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하나 보시죠. 자, 마이너스 0.1% 이쪽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0.1%는 하이라이트가 여기가 되죠? 죄송합니다. 맨 마지막 2020년 2분기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0.1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지난해 2분기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0.1% 하락한 것이다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은 죄송합니다. 지난 분기 1분기 2020년
1분기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2020년 소비자 물가 지수가 0.8%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1분기와 2분기 사이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하락했는데 거의 1% 가까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 스킵하면 되겠죠. 스킵. 예. 그래서 이걸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2015년 기준연도고요. 대충 한 이쯤 있을 거예요. 대체적으로 GDP 디플레이터의 증감률과 인플레이션율,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을 우리가 인플레이션 혹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부르죠. 네.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을 가리킵니다. 이건 말씀드렸듯이 전년 동기 대비, 보통 year on year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체로 과거에는 굉장히 심했고요. 이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심했고 이제 2000년 이후부터는 뭐 변동하는 정도가 과거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 값을 갖는 경우도 더러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죠. 디플레이션.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는 그림은 제가 GDP 디플레이터와 CPI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이고, 이건 그냥 CPI입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그래서 2000 기준 연도가 사실 100이 돼야 되잖아요. 기준 연도가 100이 돼야 되는데 이걸 제가 변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형했냐면 기준 연도를 65년 1분기로 바꿔놓은 겁니다.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그래야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요. GDP 디플레이터랑 소비자 물가 지수랑 이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이렇게 변해 왔는지, 우리 같은 한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GDP 디플레이터가 더 빠르게 늘어났어요. 아시겠지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는 기본적으로 대표적 소비자가 구매하는 컨섬션 바스켓에 컨섬션 바스켓은 사실상 비용이고요. GDP 디플레이터가 훨씬 더 빠르게 이렇게 상승했습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이제 그렸냐면 미국 데이터랑 조금 달라요. 먼저 이거부터 보시죠. 미국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더 빠르게 증가했냐면, 마찬가지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CPI의 기준 연도가 있을 것이고 GDP 디플레이터의 기준 연도가 있을 거예요. 그 기준 연도를 제가 무시하고 출발 시 처음 시점, 데이터가 관찰된 처음 시점을 제가 100으로 잡아서 다 리스케일 했습니다. 스케일을 다 조정한 거예요.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GDP 디플레이터보다 더 높아요. 이건 미국 데이터 이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겠죠. 왜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런 좀 다른 패턴을 보이는가? 그것도 하나의 재미있는 퀘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미국 데이터인데요.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의 증감률을, 둘 다 증감률입니다. 증감률을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의 증감률과 GDP 디플레이터의 증감률이에요. 대체로 같은 패턴을 갖는다는 걸 볼 수 있는데 한국 데이터보다 훨씬 더 관계가 긴밀하죠. 보시면 돌아가 볼까요? 한국 데이터보다 훨씬 더 관계가 긴밀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실질 GDP, 그 다음에 물가 지수와 관련된 몇 가지 한계점, 문제점들, 뭐 크리틱이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첫 번째 GDP 디플레이터로 우리가 뭐라고 정의했냐면 너미널 GDP를 리얼 GDP로 나누어서 100이 빠졌네요. 이제 100을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GDP 디플레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리얼 GDP를 우리가 잘못 계산하면 GDP 디플레이터도 잘못 계산되는 거죠. 우리가 리얼 GDP를 잘못 계산했어요. 이거 너무 약간 overestimate 했어요. 그 과대 추정한 거예요. 과대 계산했어요. 그러면 GDP 디플레이터는 반대로 underestimate 될 것이고, 과소 추정, 뭐 과소 계산 될 것이고,
반대로 리얼 GDP를 우리가 잘못 계산을 해서 이게 언더 에스티메이트 됐어요. 뭐 과소 추정, 과소 계상이 된다면 그럼 반대로 GDP 디플레이터는 오버 에스티메이트 된다든가 혹은 과대 계상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PI와 관련해선 우리가 어떤 또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냐면 CPI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기준 연도에 우리가 소비량을 고정시켜 두는 방식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을 해요. 그러니까 기준 연도의 소비량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0개, 100개. 그러니까 이어원의 소비자들은 대표적 소비자들은 사과를 50개 소비했고 오렌지를 100개 소비했어요. 이건 사실 데이터에 기반하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이어2에도 과연 그럴까? 이어2에도 대표적 소비자가 사과를 50개 소비하고 오렌지를 100개 소비할까? 아, 네. 뭐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CPI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뭐 이건 말도 안 되는 픽셔널 데이터긴 하지만요. 자, 보시면 애플은 1달러였고 이어 1에 오렌지는 80센트였습니다. 이어 2에는 애플이 1달러 25센트였고 오렌지가 1달러 60센트였었어요. 이게 이제 상대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사과의 가격을 오렌지의 가격으로 한번 나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어 1의 사과 가격을 이어 1의 오렌지 가격으로 나누면 1.5가 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렌지 하나 가격으로 사과를 1.25개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이겠죠. 오렌지가 상대적으로 싸니까요. 이제 이어 2에 가면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사과는 1달러 25센트가 됐는데 오렌지는 가격이 2배가 돼서 사실 사과 가격은 한 25% 상승했지만 오렌지 가격은 2배가 됐습니다. 100% 상승한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 가격은 1달러 60센트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 가격을 한번 계산해 보면 사과 가격 나누기 오렌지 가격인데 약 한 0.78이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오렌지 하나를 포기하면 내가 사과를 0.78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어 1에는 내가 오렌지 하나를 포기하면 사과를 1.25개 살 수 있었는데 하나 사고도 4분의 1 조각을 더 살 수 있었는데 이어 2에 와서는 내가 오렌지 하나를 포기하면 사과를 하나도 못 사는 거죠. 0.78개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기간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타난 거냐면 사과는 애플은 상대적으로 싸진 거죠. 사과가 1.25에서 0.78로 떨어졌으니까 상대 가격이 사과의 가격은 떨어진 것이고 오렌지의 상대 가격은 올라간 거예요. 물론 절대적으로 두 가격 다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상대 가격으로 본다면 애플의 상대 가격은 떨어졌고 오렌지의 상대 가격은 상승한 거예요. 그럼 오렌지가 상대적으로 더 비싸졌고 애플은 상대적으로 싸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상대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시경제학 다 수강하셨을 텐데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죠. 뭐 재화, 첫 번째 재화, 두 번째 재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예산 제약 이렇게 그려보고 무차 왜곡선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컨셉은 그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싸진 재화를 적게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싼 재화를 더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어 2에서 많은 소비자들이 어떤 의사결정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냐면 상대적으로 싼 애플은 더 많이 소비하고요. 그러니까 50개를 이어 2에 소비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한 60개를 소비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렌지는 예를 들면 더 비싸졌으니까 한 뭐 80개 정도 이렇게 소비했을 수, 뭐 그냥 예를 들면 80개 정도 소비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들은 가격의 변화에 최적화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죠. 우리가 뭐 사람들이 실제로 미분 문제를 풀고 막 유틸리티 맥시마이제이션을 다 해서 내가 사과 몇 개 사고 오렌지 몇 개 사고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러한 가격 변화를 다 관찰하고 좀 비싸진 건 적게 소비하고요. 조금 뭐 싼 건 조금 더 소비하는 그런 패턴을 일반적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CPI에서는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변화가 반영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 2에 상대적으로 싼 사과를 더 소비했을 것 같은데 모르겠지만 같은데 그냥 똑같이 50개 소비한다라고 우리는 가정을 하고 동시에 오렌지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비싸져서 적게 소비했을 것 같은데 그냥 100개를 소비했다라고 전제를 하고 이 CPI를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최적화한 결과가 반영이 됐더라면, 그러니까 비싼 건 적게 쓰고 사고 싸진 건 더 많이 사게 되면 그 지출액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출액이 줄어들겠죠. 비싸진 거 적게 사고 싸진 거 조금 더 많이 사면 지출액을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최적화를 CPI에 다 반영을 하게 되면 실제로 물가 상승률은 만약에 3%였다면 그거보다 적은 뭐 예를 들면 2.5% 이렇게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적화 소비자들의 어떤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CPI가 보다 더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upward bias라고 불러요. 상향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여러분 가끔 이제 뭐 뉴스나 혹은 뭐 언론 미디어 같은 거 참고하시면 이런 상황들을 많이 보죠. 마트에서 이렇게 쇼핑하시는 분들을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합니다. 뭐 그러면 이제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뭐 어떤 제품들의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뭐장 보는 것이 무서워요. 뭐 쇼핑하기가 무서워요. 이제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뭐 제가 뭐 그분들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실제로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싸진 물건을 사실 그분들은 안 사실 거예요. 아니면 적게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꼭 필요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저 같으면 뭐 저도 여러분 저도 편의점 가서 저는 뭐 과자 같은 거 제가 뭐 특히 좋아하는 과자 이런 게 별로 없어서 가면 어떤 거 사냐면요. 그 2 플러스 1 이런 거 삽니다. 1 플러스 1 사고요. 1 플러스 1 있으면 1 플러스 1 사고 2 플러스 1 있으면 2 플러스 1 사고요. 음료수도 뭐 어차피 다 몸에 나쁜 건데 물 빼고는 다 몸에 나쁜 거잖아요. 그럼 뭐 1 플러스 1을 사든가 2 플러스 1을 사지 그러니까 하나짜리 그렇게 잘 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장을 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비싸진 물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실제로 가격이 막 올라갔어요. 그런데 CPI라고 하는 것은 택 프라이스를 그 리포트하는 지수는 아니잖아요. 택 프라이스예요. 택. 그러니까 꼬리표 달린 그 가격표를 다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가격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라고 카탈로그처럼 제시하는 그런 지표가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선택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마트 가서 물건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이제 비싼 거 적게 사겠죠. 싼 거 어떻게 이렇게 찾아서 그게 다 우리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통계청에서 계산한 CPI는 어떤 값인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오르는 거예요. 실제 이택 프라이스랑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최적화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통계 기관에서 발표하는 물가 상승률이 실제 여러분이 뭐 백화점이나 마트나 뭐 편의점 같은 데 가서 보시는 가격보다 CPI가 낮은 이유가 바로 비싼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다 피하잖아요. 저도 피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제가 그렇다고 해서 통계기관에서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디펜스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계기관도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하고 있거나 뭐 잘못을 또 한다고 얘기하면 통계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 있으니까 잘못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CPI가 이렇게 업워드 바이어스를 갖거나 정반대의 바이어스가 다운워드 바이어스겠죠. 하향편이 이러한 현상들을 가능한 조정을 해야 돼요. 가능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가 상승률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지표예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여러분 나중에 취업하시면
기업이랑 뭐 임금 협상을 하거나 혹은 임금 계약을 하거나 고용 계약을 하거나 혹은 임금 조정을 하거나 이럴 때 누구나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란 말이에요. 인플레이션 레이시예요. 그러니까 임금을 인상할 때 몇 퍼센트 인상할 거냐의 바텀 라인이 뭐 다른 조건이 다 동일하다면 그러면 못 따라가겠어요. 당연히 물가 상승률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고 또 하나는 중앙은행에서 통화 정책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가파르거나 혹은 물가 상승률 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난다면 중앙은행이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정책의 기준이 되는 지표가 또 CPI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 CPI를 근거로 해서 계산되는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PI를 계산하는 통계 기관은 가능한 혹시라도 업워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지 다운워드 바이어스가 생길 수 있는지 이런 가능성들을 계속 보고 계속해서 임프루브를 시켜 나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디펜스한 것 같아서 CPI를. 네. 세 번째는 이제 GDP가 캡처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건 GDP 디플레이터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리얼 GDP랑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경제 성장과 관련해서. 실제로 10년 전에 아이폰 또 특정 상품 말씀드려도 괜찮죠? 뭐 제가 돈 버는 것도 아닌데 10년 전에 아이폰하고 지금 나오는 아이폰하고 기본적으로 퀄리티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가격 생각해 보면 그때 아이폰이나 지금 아이폰이나 가격 차이가 그때 수준에서 보면 큰 차이는 없을 거라는 생각 없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갤럭시 S1 하고 지금 나오는 갤럭시 S하고 물론 이제 모델도 굉장히 다르고 그러지만 가장 뭐 스탠다드한 모형을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상당한 퀄리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요. 10년 전, 20년 전에 생산했던 만들었던 자동차와 뭐 예를 들면 소나타라든가 그랜저 같은 모형들은 그때도 있었잖아요. 이런 자동차와 지금 뭐 소나타 그랜저는 또 굉장히 다른 퀄리티의 제품이고요. 근데 이러한 퀄리티의 차이가 사실 GDP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경제학자들이 지적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퀄리티의 어떤 그 퀄리티 임프루먼트죠. 퀄리티 임프루먼트가 GDP에 반영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실제로 이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퀄리티 임프루먼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어요. 반영했었더라면 리얼 GDP가 더 많이 상승해야 되는데 실제 나타난 리얼 GDP의 증가를 포착하지 못한 거예요. 캡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퀄리티 임프루브먼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 리얼 GDP가 그러니까 정확히 계산을 했었더라면 퀄리티 인크리즈를 제대로 반영해서 퀄리티 그로스를 제대로 반영해서 리얼 GDP를 계산했다면 리얼 GDP가 이만큼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걸 반영을 못하면 이게 좀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뭐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지금 GDP 디플레이터를 보고 있으니까 GDP 디플레이터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겠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리얼 GDP를 우리가 과소 계산, 과소 추정했기 때문에 GDP 디플레이터가 반대로 과대 추정, 과대 계산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새로운 재화, new good, 새로운 재화죠. 새로운 재화가 시장에 출현을 해요. 뭐 계속 이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경제 성장 과정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지금 세 번째로 봤던 퀄리티 임프루먼트고요. 네 번째가 바로 new variety 혹은 뭐 new good이죠. 같은 사실 new variety라고 하는 것은 비슷한 제품인데 제품의 어떤 그 다양성이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가 그러니까 전화기 안에 스마트폰이 새로 나온 거잖아요. 한 10년 전쯤에.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안에서도 굉장히 이 디바이스의 어떤 버라이어티가 생겨요. 뭐 접는 것도 나오고 뭐 나중에 되면 뭐 이렇게 말리는 것도 나오겠죠. 뭐 다양한 버라이어티가 사실상 존재합니다. 어떤 전자장비의 항목 하나의 어떤 아이템에서 굉장히 많은 버라이어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하는 뉴굿에 대한 관점이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그렇죠. 전기 자동차가 몇 년 전까지는 사실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이브리드 자동차 정도만 있었지. 이제는 뭐 뉴셀 뭐죠? 뭐라 그러죠? 퓨얼셀, 퓨얼셀 자동차들이 실제로
예,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GDP가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왔을 때 그 즉시 GDP에 카운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GDP에 이러한 제품들을 이렇게 포함시키는 것이 사실상 쉬운 작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뉴 버라이어티나 뉴 굿즈가 실제로 마켓에 소개가 되었을 때 GDP가 이런 것들을 다 캡처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퀄리티 임프루먼트와 사실상 같은 맥락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리얼 GDP는 이만큼 늘어났는데 GDP 카운트를 했을 때 이만큼밖에 안 되니까 이제 GDP 디플레이터가 이제 높아진 것처럼 나타나겠죠. 마지막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제 매저먼트를 소개를 하고 우리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 전공 분야이기도 한데 이제 우리 교과서에서 이제 감사하게도 챕터 2의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4장부터 보게 되는 4장인가요? 네. 예, 우리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모형에 노동시장이 비교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과 관련된 지표들을 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노동시장과 관련된 이제 몇 가지 변수들을 제가 소개를 할 텐데 이 변수들은 어떻게 구축이 되냐면 가계 부문 하우스홀드 서베이를 통해서 구축이 됩니다. 뭐 실업이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뭐 등등등 이런 이제 지표들은 사실상 그 가계 조사를 통해서 얻게 되고요. 물론 이제 가계 조사를 통해서만 얻는 것은 아니고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도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를 또 구축하기도 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하지만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실업 지표는 가계 부문 가계 조사를 통해서 이제 지표들을 얻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이제 그 카테고라이즈를 하는데 첫 번째 카테고리가 취업, employed, 두 번째 카테고리가 실업, unemployed, 세 번째 카테고리가 not in the labor force, 뭐 out of the labor force 이렇게 부르는데요. 비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경제 활동이고요. 그러니까 구직 활동, 실업자면 경제 활동 상태, 경제 활동, 그러니까 레이버 포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은 레이버 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직 활동 혹은 실업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지금 in the labor force예요. 레이버 포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직 활동을 하다가 찬스가 굉장히 낮아서 구직 활동을 포기한다. 일자리를 얻지 못했는데 구직 활동을 포기한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사람은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레이버 포스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취업자라고 하는 것은 지난 일주일 동안 파트타임이나 혹은 풀타임으로 일을 한 경우에는 취업자로 구분을 하고요.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도 현실적으로는 취업자가 됩니다. 두 번째로 실업자들은 조사 보통 이제 서베이를 하는 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제 어느 한 주에 서베이를 하는데 이제 그 서베이를 하는 주를 포함을 해서 지난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리고 잡 오퍼가 올 때 그것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면,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실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이제 바럼 라인은 4주 동안 구직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느냐가 이제 중요한 실업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당연히 현재 일자리가 없어야 되고요. 현재 일자리가 당연히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했는지, 이제 액티브하게 잡 서치를 했는지가 이제 중요한 지표가 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not in the labor force는 비경제 활동 인구는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닌 사람들은 모두 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둬야 될 marginally attached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뭐 당연히 여러분 구직 단념자라고 하는 표현도 잘 아실 것이고 뭐 discouraged workers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marginally attached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not in the labor force에 들어가는데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의사 표현을 하냐면 잡 오퍼가 왔을 때 나는 그것을 accept 하겠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은 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할 경우에 이제 marginally attached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한계 실업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업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표현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용어긴 한데, 그러니까 confusing 하잖아요. confusing해서 그냥 저는 잘 쓰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이제 계산하는 방법만 소개를 하고요. 마치겠습니다. 레이버 폴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자와 실업자들을 합쳐 놓은 것이 우리말로 적어 볼게요. 취업자와 실업자고요. 합쳐 놓은 것이 이제 경제 활동 인구라고 부릅니다. 레이버 폴스. 저는 그 줄임말 잘 안 씁니다. 그 경활, 뭐 비경활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런 표현들을 쓰는 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뭐 다 잘 모르시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잘 모르시더라고요.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 뭐 잘 알고 있으면서 이제 뭐 줄임말로 경활, 뭐 비경활 이렇게 쓰는 분들 계시는데요. 예, 그, 저는 줄임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 줄임말을 쓰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줄임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실업률, 뭐 여러분은 상관없 쓰셔도 괜찮고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활 인구라고 쓰기도 해요. 지워놓겠습니다. 제가 안 쓰는 말이니까. 실업률, 실업률은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면 레이버 포스죠.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업자들의 비율을 우리가 실업률이라고 하고요. 당연히 곱하기 100 합니다.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participation rate라고 하는 것은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불러요. 경제활동 참가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새로운 지표가 하나 있는데 이게 분모에 있는 인구, population인데 실제로 한국 인구 전체를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보통 우리가 15세 이상 인구라고 표현을 해요. 15세 이상 인구. 근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제외가 되냐면 그러니까 institutionalized 되어 있는 사람들은 제외가 됩니다. 미국식 표현인데 institutionalized 되어 있다는 표현은 뭐냐면 institution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제외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institution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첫 번째가 교도소, 두 번째가 군인 혹은 경찰. 그러니까 의무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 있죠. 군 혹은 경찰 의무 복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요양원, 요양소 같은 곳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institutionalized 되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러니까 non-institutionalized population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서 그냥 보통 working age population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제 통계청에서 15세 이상 인구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에는 당연히 군인이라든가 이제 교도소 재소자들이라든가 혹은 이제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 어퍼 바운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80살, 90살, 100살 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연령 아래쪽으로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위쪽으로는 제한이 없어요. 다만 이제 고연령층 중에서 경제 활동을 사실상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인스티튜션에 계시는 분들은 이제 제외가 됩니다. 그 다음에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실 정확한 표현은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입니다. 뭐 employment population rate라고 해도 괜찮은데 사실상 저는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가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고용률입니다. 고용률이고요. 고용률은 실업률과 달리 분모가 다른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실업률을 계산할 때는 실업자들을 labor force로 나눈 값이고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employment to population ratio는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죠. employment가 분자에 들어가고요. population이 분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employment 취업자 숫자가 분자에 들어가고요. 취업자 수.
그 다음에 이제 분모에 아까 말씀드렸던 15세 이상 인구.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파퓰레이션은 15세 이상 인구고요. 이 중에 일부가 바로 취업자고요. 이렇게 또 일부가 실업자고 그럼 나머지가 누구냐면 바로 비경제 활동 인구예요. 그래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 활동 인구를 합쳐서 15세 이상 인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취업자와 실업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그래서 취업률은 이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의 비율이 바로 고용률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죄송합니다. 실업자의 비율이 실업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6장에서 볼 것 같은데요. 레이버 마켓 타이트니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타이트하다, 레이버 마켓이 타이트하다 이런 얘기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버 마켓이 타이트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사람 뽑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구직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잡을 갖는 게 비교적 쉽겠죠. 그래서 레이버 마켓 타이트니스를 우리는 구인 배율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그냥 뭐 타이트니스라고 얘기합니다. 구인 배율. 그래서 레이버 마켓 타이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잡 오프닝의 숫자 구인자 수라고 보통 부르면 되겠죠. 구인자 수 나누기 구직자 수예요. 그래서 구인자 수 나누기 구직자 수.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레이버 마켓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이 값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구인자 수가 구직자 수보다 더 큰 거예요. 그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뽑는 게 쉽지 않고 더 컴패러티브한 거니까 반대로 이제 잡 서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적 구인자 수가 높으니까 잡 오프닝이 비교적 많으니까 잡을 찾는 게 상대적으로 쉽겠죠. 그래서 레이버 마켓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 이제 기업 입장에서 사람을 뽑는 것이 쉽지 않을 때 쓰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타이트니스가 어떤 값을 갖는지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